안녕하세요. 저는 상계 노원 상계 매스프라임 원장 안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처음이어 가지고 정말 떨리거든요. 근데 제가 떨리고 쪼끔 실수를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매스몬 플러스 설명회에는 저희 박성경 소장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부터 겪게 될 입시 고교 학점제와 선원 수령 수능, 그다음에 저희가 상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상계 지역의 몇 군데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봐 주시고 나면 제가 저희 수업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 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2 학년부터 저희가 중등동아까지 제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할지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저희 설명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박성경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PPT 화면이 크게 보이면 됩니다. 원장님 제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자,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에 적혀 있다시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서논술형 수능 대비 방법이라고 잡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주제들일 거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고 서논술형 수능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머님들께 많이 인상을 주지 못한 이유는요.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식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곳은 많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요 두 가지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제분들이 이것들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 나가면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60분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슬라이드가 50장이에요. 엄청 바쁘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줌이다 보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 돼요. 다만 이제 현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질문을 받아가면서 하는데요. 오늘 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한번 쭉 진행하고 나서 제가 끝나고 잠시 Q&A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대치에서 매스몬 플러스의 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유초등의 커리큘럼을 이제 박정희 대표님과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요 매스몬 플러스가 미래 교육에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공은 초등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요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입시 컨설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에도 대부분 앞으로의 입시의 시각에 비춰서 설명을 드리게 좀 되고 있고요. 제가 그러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은 정부 단위에서 교육 정책을 자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는 일들을 많이 맡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교육 분야 정책을 자문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저기 준정부기관에서 청소년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시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들을 어머니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아, 저 사람이 원래 입시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책 쪽에 굉장히 많은 배경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정책과 입시를 좀 포괄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요. 제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요.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집중을 놓치시면요. 그 다음 내용을 따라가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대신 제가 쉽고 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최근에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요. 대통령이 바뀌시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실 때마다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또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뭐 교육 정책이 어떻다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정권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대통령이 교육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교육 정책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서 그 전문가 기구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구예요. 자, 근데 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구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원래는 대통령 한 분이 결정하던 일을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20명, 30명의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면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란 건 시대에 맞게 굉장히 잘 변화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30명이 막 우르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결론이 잘 안 나오고 결과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지켜보던 교육부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정말 30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교육정책을 결정하라고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해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교육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는 이 자료예요, 어머님들.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검색을 해보세요. OECD Education 2030이라는 서류예요.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 매스몬 플러스 공식 블로그에 보면 요 서류나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요 OECD Education 2030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교육 관련된 이제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정리해 둔 서류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서류를 설명드릴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요 2030이라는 숫자예요.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은요. 말 그대로 2030년도를 타겟팅해서 내놓은 서류예요. 그러면 왜 우리 굳이 2030년을 설정을 해서 우리 어머님들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읽어보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왜 2030년일까요? 그거는 바로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OECD가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에 대한 변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발표에 따르면 애플 같은 경우는 한 1년 뒤부터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을 핸드폰 속에 집어넣겠대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 빠르게 들어오는데 그게 2030년이 되면 인간이 하는 아주 많은 역할들을 대체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인간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들은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은 어디인가? 인간은 인공지능이 대두된 사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한 게 이 서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머님들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직업 중에 절반 이상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제일 먼저 대체가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를 그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들이 가장 먼저 대체가 되겠죠.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세무사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절세할지 기획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한다면요. 그 밑에 직원들은 그걸 엑셀로 정리하고 그것들 세무서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맡잖아요. 그런 시킨 걸 똑같이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체가 될 거란 거죠. 그래서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는요. OECD 에듀케이션 2030은 요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이 돼요. 그러면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는 그런 인공지능의 사회가 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역량은요.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한대요. 첫 번째로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로는 태도와 가치래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은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재 입시 교육은 지식만 다루고 있죠. 수능 완전 지식형이에요. 암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요. 수능 한 4문제 빼고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 의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능은 완전 지식형인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능과 태도까지 필요할 거래요. 그럼 이거는 저는 어떤 예시를 들 때냐면요. 카페 예시를 드려요. 카페. 자, 제가 카페 사장이에요. 그러면 카페 사장인데 제가 카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콩을 어떻게 볶으면 되고 어떤 온도에 볶으면 되고 어떤 식으로 추출하면 되는지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번도 실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식은 있고 기능은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카페에서는 적절하게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지식 중심이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기능과 태도까지 잘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OECD 에듀케이션 2030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공부를 되게 잘한다는 말 많이 들었던 거 아세요? 맨날 미국 대통령이 와서 대한민국 교육 잘한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고 우리나라가 수학을 세계에서 1등한다, 2등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우리나라가 점수가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 떨어졌냐면요. 우리나라가 이까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다 여기 있었어요. 1등, 2등, 3등 안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6등에서 11등, 5등에서 9등, 6등에서 10등까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의 교육은요, 지식과 기능과 태도,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역량을 다 함양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다 잘 갖춰진 게 미래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암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기능과 태도에선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순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우리나라 다시 저 위로 치고 올라가야 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그것들을 치고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참고하는 게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싱가포르이 딱 봐도 이 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싱가포르이 이렇게 옛날에는요. 싱가포르이 이렇게 높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싱가포르이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갔냐면요. OECD가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다 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요.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실제로 그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학생들을 양성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이 교육을 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교육 방식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될지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교육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들 키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키워 보셨죠? 그러면 학생들 교과서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 보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들 배워요.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그거랑 비슷하게 요 싱가포르 이해하기라는 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 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배우는 거 어떤 걸 배우냐면요. 어떤 계절에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책에서 배우고 암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배워요. 자,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지식과 기능과 태도 및 가치를요. 처음부터 구분을 해요. 세 개를 다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그럼 지식에서 뭘 배우냐면요. 싱가포르 내의 장소를 찾을 수 있고 물리적 환경을 설명하고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과 거의 비슷하게 싱가포르를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어느 정도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잘 가르치고 있지 않은 기능과 가치라는 게 이 싱가포르 교육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기능은 검색 엔진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수집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유창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결합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가치에서는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식을 익히고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서요. 싱가포르의 여러 곳을 탐험하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요. 싱가포르의 물리적 환경에 감사하고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가치롭게 여기고 하는 내면의 심동적인 가치들을 함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지식과 기능과 가치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우고 나면 어떤 게 남나요? 봄에는 어떤 게 있고 여름에는 어떤 게 있고 가을에는 어떤 게 있고 겨울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생활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 학생들은 거기에 넘어서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발표하고 내 내면의 가치와 생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교육도
이거를 정말 엄청나게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2023년도에 교육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2023년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서류가 뭐냐고 하면요. 얼마 전 6월 21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에요. 그 서류에 보면요. 이렇게 싱가포르과 같은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2023년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아, 제고 방안에 나와 있는 서류를 내 공부해야 돼.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교실 수업을 혁신하겠대요. 학생이 창의력, 문제 해결력 함량을 위해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 성장 과정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수업을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다양한 토의와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단순히 오지선다형으로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과 태도가 오지선다형으로 평가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를 하겠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요, 어머님들. 지금까지는요, 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있었어요.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는 사실 거의 다 100점을 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점수는 오지선다형 시험으로 매겼던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여기 보세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앞으로 학교의 시험이요. 이렇게 싱가포르 교육과 같이 가면 이 지식만을 평가하는 지금의 평가 체계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논술형 평가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앞으로는 오지선다형 없이 서논술형만으로도 학생의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다라는 교육부의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머님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요. 당장 2024년부터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교육 현장에 실행해 나가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가 바뀌는 만큼 학교의 교실 현장도 많이 바꿀 거래요. 굉장히 어머니들께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이 키워드예요. 질문하는 학교를 육성하겠대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지식적인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학생들이 기능과 태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수집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실제 학교 현장을 바꿔 나갈 거래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많이 말을 해줬다면요. 앞으로는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를 조성하겠대요. 그리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절대 먼 미래가 아니에요. 2024년부터 우리 교실을 그렇게 바꿀 거래요. 그래서 학생의 질문한 능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식을 실천하는 식으로 교육 현장을 바꿔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은 실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우리 학생들이 실제 교실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싱가포르 교육까지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요. 싱가포르 교육은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발표하고 내면화시키는 게 교육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도 앞으로는 그렇게 변할 거고 당장 내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교실 연장에 접목되어 갈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제가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요. 지금의 학교가 확실히 이런 모습이 강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한 5년 전과 비교하면 학교가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학교는요. 선생님이 말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학생은요. 수업 끝나기 전에 질문할 사람 있으면 손들어 라고 하면 질문 몇 개 하는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때요? 맨날 뭐 만들어 와요. 맨날 발표 자료 준비해요. 생각보다 학교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변해 왔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어머님들이 이런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요. 굉장히 최근부터 듣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실 학교는요. 5년 전, 10년 전부터 변해 왔어요.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 같아 보이지만요. 교육부는 최근에 이렇게 실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계획은요. 2007년도부터 있어 왔어요. 엄청 오래됐죠. 15년 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왜 어머님들이 지금 이거를 이제서야 강조를 받게 되냐면요. 이때까지는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변했거든요. 고등학교가요. 15년 동안 안 변했어요. 어머님들한테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 시기에 시키는 사교육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 현장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초등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 잘 받고 수행평가 잘 나오고 그게 핵심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고등학교 가서 좋은 내신 받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 아니세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실컷 교육시켜 놓고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시험 봤다고요. 근데 내신 시험은요. 다 암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교육의 변화를 체감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도요. 답답해요. 1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다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교육부가 정말 빼앗은 칼이요. 이번 발표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번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 연차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 이 맨 밑에 줄을 보셔야 돼요. 2024년 2월부터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님들, 정부가요, 교육과정을 발표한다는 얘기 들어봤지만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부 단위에서 나서서 대입제도를 개편한 거는요, 정말 학력평가가 끝나고 수능이 도래했을 때나 했던 얘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입시의 변화를 가져온 거는 제가 봤을 때 수능 이후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초중등 교육에서 많이 바뀌어 왔는데 고등교육을 못 바꿨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 고등교육이 변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나 보니까 입시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앞으로 깔끔하게 2025년 입학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받는 세대부터는 대입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게 정부의 강한 요구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요. 지금까지 밑밥 다 깔았어요, 어머님들. 제가 왜 교육이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지, 교육의 어머님들이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는 2025년부터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흔히 말하는 서울 상위 16개 대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네가 좀 우리나라의 입시 적폐인 것 같아 라고 찍어놓은 16개 대학이고요. 어머님들이 아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냥 명문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명문대 리스트를 보시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명문대가 지금 어떤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요. 수능이 40%. 요거는 너무 다 비슷할 만큼 40%죠? 정부가 40%안 맞추면 예산을 깎아버리겠다고 2019년에 발표해서 40% 맞춰놓은 거예요. 어쨌든 정부 차원 때문에 수능을 40%, 그리고 학생부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는 수시입니다, 어머님. 수시에서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교과는 내신을 보는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 종합은요, 내신 성적 플러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전형이에요. 그러면 건국대가 요걸 다 합치면요, 지금 대학별로 거의 85%에서 100% 정도 돼요. 100% 정도가 돼요. 요거 이외에 논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논술이나 예체능 실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거의 다 수능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수시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 대학 입학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과연 수능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수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더 먼저 설명드릴 건요. 수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요. 2025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현재 중2들,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다가오는 변화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고교 학점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머니들께 제가 고교 학점제 얘기 드리면요. 다들 고교 학점제는 아시는데요. 뭔지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부 발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교육부 발표는요, 늘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교육부가 발표하는 고교학점제는요, 이렇게 요약돼요.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제도라고 해요. 어머님들께서 고교학점제를 이해할 때요, 왜 어려움을 겪으시냐면요, 교육부는 자꾸 요 밑에 두 수를 강조해요.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운영제도. 자, 근데 이거요, 어머님들 다 대학교 다니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학점 받아보셨고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해서 졸업해 보셨잖아요. 자, 근데 그럼 여쭤볼게요. 학점이 도달이 안 돼서 졸업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졸업은 다 해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누가 더 좋은 학점과 좋은 스펙을 맞춰서 좋은 데 입사하는지가 핵심 아니에요? 교육부는요, 맨날 그걸 빼먹고 얘기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고교학점제가 지금 어떤 데선 시행되고 있다고 하고 어떤 데선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요 연구선도학교 비중 때문이에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요, 고교학점제를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를 어떤 학교가 하고 있다, 뭐 우리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연구선도학교예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거는 내년 2025년도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 시행되는 게 진짜 고교학점제고, 요때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개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요, 우리가 단위수라 그랬어요. 1단위, 2단위, 저 과목 몇 단위야? 4단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앞으로 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뀝니다. 자, 기존에는 1단위를 따기 위해서는요, 50분 기준 수업 17회를 수업해야 됐어요. 50분짜리 수업을 17번 들으면 이 학생이 1단위를 이수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0분 기준 16회 수업을 받으면 돼요. 옛날에는 단위수 때는요, 수업 단위가 조금 많았어요. 옛날엔 204단위를 들어야 졸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완화가 돼서요, 192학점만 있더라도 학생이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단위수 이수 시간이요, 2890시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2560시간만 있으면 좀 졸업할 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 자체는 조금 줄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고등학교 보내놓으면요, 그 친구가 알아서 졸업은 해서 올 거예요. 어머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알아서 요거는 취득을 할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학점제가 됐으면 앞으로 과목 선택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평가 방식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되냐? 제가 강조드립니다. 192학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192학점을 취득을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192학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필수 이수학점이 84학점이에요. 학생들한테요,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기술 과정 선택해서 들을까요? 우리 딸 체육 선택해서 들을까요? 우리 아들 음악 선택해서 들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선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을 이수해준 영향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필수적으로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뭐 기술 과정까지 해서 총 84학점을 이수하면 학생이 졸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84학점을 필수학점으로 정하고, 요거는 학생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들어야 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요, 여기 오른쪽에 자율이수학점으로 몇 점이 적혀 있나요? 90학점이 적혀 있죠. 학생들이 84학점을 필수로 듣고 나면요,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자율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학점이 무려 90학점이에요.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들으라고 지정해주는 과목보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별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 차기적 체험 활동은 그냥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시간들이에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머니들 세대 학교 다닐 때는요, 선택한다고 해봐야 과학 중에 뭐 들을래, 사회 중에 뭐 들을래 정도였잖아요. 지금은요, 여기 84학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택이에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건요,
여기에 체육이 10학점, 예술이 10학점, 기술과정 등이 16학점이죠. 이렇게 주요 과목이 아닌 것들이 필수 이수학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어, 영어, 수학 지금 다 해봐야 필수 이수학점이 몇 점 들어가 있어요? 24학점밖에 안 들어가 있죠. 학생들이 자율 이수학점은요, 그 자율 이수학점은 오히려 학생들이 저런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주요 교과목을 듣는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교과목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궁금하시겠죠?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을지가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요,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 전체예요. 엄청 많죠? 정말 눈이 돌아갈 만큼 많아요. 근데요, 앞으로 더 늘려나갈 거예요. 옛날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옛날부터 있던 전통 과목들. 그 옆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과목들은요. 옛날에 어머님이 학교 다니실 때는 볼 수 없었던 과목들이에요.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게 되면요. 당연히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 수학을 엄청 많이 듣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보다 단일 과목별로 과목의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요. 고등학교를 보내보신 어머님들이나 고등학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어머님들은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과목이 저렇게 많아지면 내신 성적은 어떻게 매겨라는 궁금증이 여기서 드셔야 돼요. 지금 1등급이 몇 프로냐면요. 4%예요. 4%. 모두의 꿈이잖아요. 4%. 근데 과목이 이렇게 많아지고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면요. 모든 과목을 25명 이상 이수할 수 있을까요? 25명이 채 안 되는 과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그게 제일 고민이었대요.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과목의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교육부가 결정을 내린 게 바로 내신을 축소하겠다예요. 과거에는요,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과목이 나왔고요, 단위수가 나왔고, 그 옆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나오고, 그 옆에 석차 등급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잘 맞아서 대학을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표준이었고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이 많아지면요. 한 과목에 25명이 안 듣는 과목이 생기고요. 그러면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어머님의 자제분이 과목을 선택해야 된대요. 근데 A 과목은 1등급이 2명이 나오고요. B 과목은 1등급이 1명도 안 나온대요. 학생의 진로가 비과목 쪽이라고 해도요. 비과목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결정을 내린 게요. 오케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들을 거니까 학생 수가 일정 수준 보장이 될 거야. 걔들은 내신을 이렇게 매기자. 하지만 2학년 때부터 과목들은 성취평가제로 가자. 그러니까 곧 절대평가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교육부에서 갑자기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자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과목이 나오고요. 학점 수가 나오고 원점 수가 과목 평균이 나오고 성취도가 나와요. 근데 이 성취도가 A, B, C, D, E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건요. A가 30%, 30에서 20% 정도, 또 B가 20에서 30% 정도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옛날에는 1, 2, 3, 4등급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앞으로는 A, B, C, D로 나눠지는데 A가 옛날에는 1등급이 4%였다면 지금은 A가 20%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눌 때는요.
굉장히 극간이 좁았고 어떻게든 저 1등을 맞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앞으로 교육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전부 다 학교별로 A의 비중이 20, 30% 정도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 3등급 맞던 애들까지요. 다 A예요. 그러면요. 옛날에 3.0등급을 맞췄던 친구가요. 앞으로는요. 올 A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적표에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하는 친구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올 A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올 A가 많아지는 건요. 교육부가 일부 노린 거예요. 왜냐면요. 점수를 이렇게 1, 2, 3등급으로 나누는 거는 옛날에 지식 중심, 암기 교육 중심에선 가능했는데 앞으로는요. 기능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능과 태도를 4%의 선에 집어넣어서 평가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식으로 A의 구간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요. 그러면 지금은 1.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요새 의대 가려고 하면 1.3등급 정도 맞으면 되거든요. 1.3등급 된 학생이 전국에 뭐 한 1%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뽑아도 대학에서 애들을 뽑아 올릴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앞으로 올해가 전 국민의 20%가 되면요. 어떻게 대학은 학생들을 선별할까요? 그때 나오는 개념이 생활기록부인 거예요. 앞으로는요. 내신, 그러니까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들고요.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질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싶죠, 사실. 제가 하나, 그러면 앞으로는 생기부의 영향이 커질 건데, 생기부는요, 학생들이 해가는 수행평가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수행평가를 잘 해가야 되냐? 제가 실제로 빅5 의대에 들어간 친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수행평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텔로미어를 활용한 노화 및 암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 4장 정도 써서 가면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하나가 끝나요. 이런 것들을 한 학기에 15개쯤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총 75개 정도 해서 가면 자기의 수행평가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수행평가를 써서 가면요. 학교에선 생기부에 이렇게 적어줘요. 생활기록부에는요. 한 과목당 한 학기 500장씩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친구의 생기부에는 이런 식의 세특이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A가 2명 있는데요. 한 친구의 생기부는 굉장히 평범해요. 근데 한 친구의 생기부는 이런 수행 평가를 가지고 이런 수행 평가, 이런 생활 기록부 내용이 수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학생들을 선별하기 쉬울지도 몰라요. 이런 수행 평가와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도 대학교는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A, B, C 이거는 학생의 최소한의 성적을 평가한 거고 앞으로 이런 식의 논서술형 중심, 정성평가가 대학 입시에 주를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A는 다 맞아야 됩니다. 적어도 20% 안에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근데 20% 정도 되면 그러니까 올 A 맞은 친구들의 꼴등 20% 정도는요. 지방 국립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방 국립대부터 서울대 사이의 급가는 이런 식의 수행평가와 생활기록부로 갈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런 거 진짜 잘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쓰는 연습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바뀔 거냐? 수능은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요. 정시에서, 이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학교에 2022년, 아니, 서울대학교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시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인데요. 수능 성적을 80%를 보고요. 교과평가라고 해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입수했는지,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오는지,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수행평가를 했는지를 평가 내용에 넣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는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서울대학교가 하고 있는 이유는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요.
기능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수능은 지식밖에 못 보고 있으니까 기능과 태도는 생기부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수능도 기능과 태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게 나오는 개념이 논서술형 수능이에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같은 몇몇 명문학교들이요. 지식은 수능에서 보고 기능과 태도는 알아서 생기부를 가져와서 보고 있다면요. 앞으로는 수능 자체가 논서술형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학생들의 지식, 기능, 태도를 다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의 수능은요. 정말 지식 그 자체만을 볼 수 있는 데다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불만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요. 이미 대입에 논서술형 시험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냐면요. 어떠한 서논술형 문제를 주고요. 제시된 자료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 제시된 자료 텍스트를 참조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는 글을 쓰라는 식의 평가가 이미 대입 평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서논술형 평가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자는 얘기 많았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수능 치는 사람이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40만 개의 시험지를 받아서 채점을 하고 뭐 이의제기 받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돈도 엄청나게 들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40만 개 매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이 어우러져서 이번에는 진짜 서논술형 수능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는 원래는요 교육부에서 2028년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좀 미뤄졌어요. 인공지능 개발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2030년대에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논술형 시험의 정확한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서논술형 수능이요. 이르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들은요. 서논술형 수능으로 대학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요거는요. 제가 한 말의 신뢰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태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자료예요, 어머님들. 제가 방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앞으로 대학교에서는요. 내신을 많이 안 볼 거다. 그리고 ABC라는 게 A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들께서 그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요. 돼요. 지금 2022년 수시 자연계 주요 전형의 70% 컷을 보세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제일 낮은 학과가요. 70% 컷이 3.88에 끊겼어요. 성적이라는 거를 주요한 평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요. 이 수치는 불가능한 수치예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요. 어머니들 다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예언해 볼게요. 다 저한테 와서 에이 선생님 저거는 외고 자사고겠죠. 외고 자사고 국제고 과고겠죠. 3.88치 분명 과거생일걸요?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100% 컷도 아니고 70% 컷이에요. 그걸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뭐 보셔야 되냐면요. 고려대학교의 학업우수 전형을 볼게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에 가장 낮은 학과의 70% 컷이요. 2.86이에요. 그렇죠, 어머님들? 그러면 이 2.86을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 보면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에서요. 실제로 2022년 합격자 중에 61%가 일반고에서 나왔고요. 자사고에서 23%, 외고 국제고가 15%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들 알다시피요. 지방 자사고는 명문 일반고만 또 못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구의 자사고만 하더라도요. 일반고 수준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고에서 61%의 합격자가 나왔다고 하면요. 정확히 70%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자사고라고 하기 힘든 자사고거나
아니면 일반고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옆에 학업부 수영 2023년도 보면 여기는 오히려 일반고 비중이 늘고 있어요, 어머님. 62%로. 근데 고려대 컷은 아마 또 떨어졌을 거거든요. 2.7등급을 받고 고려대에 들어간 친구가 일반고거나 아니면 하위권 자사고일 거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구국제고나 대구의 외고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명문 일반고 수준 못 따라가요. 그런 점을 따지면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은요. 전부 다 일반고 애들이에요. 생기부 잘 갖춰진 일반고 애들 2.7 정도가 지금 고려대에 70% 컷으로 붙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요. 대학이요. 지금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생기부를 보고 애들을 뽑는 거를 선호를 하고 실제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학생 선발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또 잘 가실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는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에 맞게 지식을 키워가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자율적인 탐구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돼야 되고 진로 탐색 잘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전공을 탐색하고 주제를 탐구하고 역량을 담은 결과물을 내는 등의 선택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요, 좀 이따 메스몽 플러스 얘기 끝에 드릴 때 조금 더 이어나갈게요. 제가 오늘 원장님께 들었던 원장님께 부탁받은 것 중에요, 인근 학군 분석을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요, 요 타이밍에 딱 10분 넣어서 하고 갈게요. 자, 어머님들, 제가요, 오늘 온 김에요, 고등학교의 레벨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봐두시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이 끝나고 나서 학교 알림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고등학교별로 요 학교별 이제 학교의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 등등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원장님 부탁받은 건 청원고, 재형고, 노원고예요. 자, 우리 청원고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청원고는요, 청원고는 국영수가 대충 평균 점수는 70점 초반대. 그리고 표준 편차는 11에서 12 정도인 걸 볼 수 있고요. 재형고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한 70점 정도, 표준 편차는 13 정도에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노원고는 평균 점수가 기가 막힌다. 그 한 50점 중반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20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보편적으로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요. 제가 요 위에 전국 자사고 2개를 가져왔어요. 평균 점수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엄청나게 높죠. 공부를 잘할수록 평균 점수는 높아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잘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평균 점수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거든요. 표준 편차 낮을수록 잘하는 건데 용인 외대 보고 보세요. 표준 편차 5 정도밖에 안 되죠. 엄청나죠.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보면요. 청원고랑 재형고가 비슷하죠. 근데 요 한 1, 2 정도는요. 그냥 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한 3 정도 차이 나의 유의미한 차이인 거지 1, 2는 큰 차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청원, 재현은 요 그래프로 보면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노원고는 어때요? 확실히 못하죠.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보실 그리고 요걸 알면요. 학교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으려면 등급이 몇 점이 돼야 되는지 제가 뽑아왔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요거는 수행평가가 포함된 성적이고요. 수행평가는 보통 1, 2, 3등급 친구들은 다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 빼기 한 2점, 3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청원고, 재형고는 수학은 좀 어렵지만 수학을 제외하고는 한 문제 틀리는 게 1등급 마지노선이네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2등급 마지노선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2문제 틀리면 1등급, 3문제 틀리면 2등급 정도. 그리고 노원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쉬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쉬운 것도 있겠지만 1등급 국어와 영어의 1등급 컷은 확실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2등급 컷에서는 확실히 쉽죠. 한 국어 3문제 틀려도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올 것이고 영어는 4문제 틀려도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오겠네요. 영어, 수학과 같은 경우는 노원고는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한 4문제에서 5문제까지 틀려도 2등급이
하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청원 재현에 비해서 노원이 데이터적으로 확실히 떨어진다 정도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학교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청원고예요. 청원고는요, 2022년 졸업생 진로 비중이요, 4년제 대학이 54%, 전문대가 15%, 기타가 28%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 4년제 대학에 갇혀 기타는요, 재수생입니다. 재수생. 재수생이 요 정도면요, 적은 편이에요. 재수생이 적다는 말은요, 학생부 종합으로 간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수시로 간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학교가 여기 지금 A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신 경쟁이 다 상당히 치열해서 내신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기록부 빨로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이지 내신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학교의 모습을 보여요. 실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수시와 정시 비율이 8대2 수준이고요. 내신 대비해서 명문대 합격이 상당해요. 2점대 중반 또 스카이 합격이 종종 나오는 학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갈 때부터 내신이 조금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를 상위권 애들을 확실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그 관리로 대학을 잘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지만 이런 활동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좀 유의미성이 상당히 있는 학교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학교가 이런 이 평균 점수나 표준 편차 등을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 감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면 학교 단위에서 생기부를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세대 아이들을 대학을 상당히 잘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로 여겨져요. 재현고도 비슷해요. 근데 재현고는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게요. 기타 비중이 좀 더 많죠. 아까 청원은 28%였는데 재현은 39%예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요,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재현고가.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생기부를 조금 더 못 만들어주고 있을 가능성은 커요. 물론 최상위권 친구들의 메일은 잘 되겠지만 중위권 친구들의 생활기록부 완성도는 아마 재현고가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정시 희망생도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수시와 정시의 비중 중에서 정시의 비중이 청원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학종 프로그램 개발 아직 열심히 하고 있고 이 학교도 2022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학교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청원보다는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청원고와 재연고는요, 그해 입학자 자원, 담임을 맡게 되는 사람의 퀄리티에 따라서 바뀌는 수준이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노원고는 보면 확실히 이게 좀 대학이 49%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게요. 전문대 플러스 취업이 많아요. 전문대랑 취업을 합치면 27%예요. 근데 재현은 8%였고 노원도 15%였단 말이에요. 전문대랑 취업자가 많으면요, 좀 못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좀 못하는 학교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하위권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이는 양상이에요. 딱 봐도 그냥 좀 못하는 학교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서울권 고교라서 최상위권의 명문대 진학은 많이 나오겠지만 지방에 비해서 뭐 특출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거는 근데 사실 서울에 있는 공립학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청원이랑 재연을 가면 내신이 잘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올 A를 맞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내 아이가 청원이랑 재연을 가면 올 A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노원을 가면 올 A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검토해 본직해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의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노원을 가면요, 여기 A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1등급을 경쟁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내신 따기는 확실히 좋을 거예요. 그럼 뭐냐? 아직요, 제가 오늘 설명해서 다 못 담았지만요, 의대는요, 내신빨이에요. 의대 보내고 싶으시면 내신빨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아이가 고교 학점제 세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3이다. 중3인데 내 애를 의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 청원 재연에 비해서 노원이 매력이 있어요. 그 정도가 노원이 그 동네에서 가지는 의미일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맨 밑에 다시 언급했듯이 2022 개정교육과정 이후 세대라고 하면 권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노원고가 아니면 오리에 못 맞을 것 같으면 의미가 있다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께 제가 꼭 요 학군에 대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제가 요 얘기 꼭 드려요. 별로 안 좋은 얘기긴 한데요. 필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나오고 2학년 때부터 내신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대학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면요. 1학년 때 올 1등급이고 2학년 때부터 올해인 학생. 그리고 B 학생은요. 1학년 때 다 3등급이고 2학년 때부터 올해인 학생. 누구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를 뽑죠.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만 내신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치에 있습니다만은 대치는 3년 선행이 기본이잖아요. 요새 분위기가 좀 달라요. 3년 선행을 센으로 나갈 바에는 1년 선행을 1년 선행을 심화로 나가겠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내신 철저하게 준비하셔라. 두 번째, 제가 방금 분석드린 세 개 학교 모두 수학이 가장 변별력이 강한 과목이었어요. 수학이 안정적인 내신을 따기 가장 좋은 과목이었어요. 왜냐? 다른 과목들보다 한두 개 정도 더 틀려도 등급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최상위권들은 수학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자명해요. 수학에서 그 안정의 포인트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원과 재연 같은 경우는요. 특성화된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대학 잘 보내면 효과적인 시도고 대학 잘 못 보내면 쓰잘데없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학교 같은 경우는요. 요런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 아이가 탐구에 역량이 없는데 가면요. 자꾸 보고서 써내라고 해서 피가 말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시간 부족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려요. 이런 학교 애들은. 활동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이 빨려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학교 가는 분들은 두 가지 꼭 얘기해요. 자, 고교 지나기 전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다독을 해놔서요. 확실하게 고등학교 갈 때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에서 보고서 쓰고 발표하는 것들 시간 많이 벌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과탐은 좀 미리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청원 재현은. 이 정도 급의 학교는요. 적어도 1학년 과탐은 다 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시간이 덜 뺏기고 학교 적응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청원과 재현은요. 아마 대학 갈 때 수능 최저를 볼 가능성이 좀 미비해요. 청원과 재현급에서 가는 전형들이요. 일반적으로 최저를 잘 안 봐요. 수능 최저를. 근데 노원은요. 수능 최저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노원고급의 학교가 가는 전형들은 일반적으로 최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3 상황에서 청원을 갈지 재현을 갈지에 따라서요. 그 수능 최저에 대한 플랜을 좀 확립을 해 두셔야 해. 그래서 요 정도가 좀 효과적인 얘기였는데 좀 의미가 의미가 있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매스목 플러스 얘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얘기 드려야겠죠. 이제 10분만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 입시를 어떻게 보냐면요. 옛날엔요, 4%의 경쟁이었어요. 4%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고요. 좋은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런 세상. 20%만 받으면 올해일을 받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아이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능과 태도 중심의 활용 능력의 경쟁이 진짜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지선다를 푸는 능력을 지금 키워나가실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논서술형 수능을 보게 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보고서를 잘 써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의 대학을 결정을 지을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께 수학 프로그램을 권한다고 하면요. 첫 번째, 학습을 줄이고 활동을 늘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학에 처음 온 학생들이 명문대 학생들이요. 그렇게 질문을 못해요. 그렇게 활동을 못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요. 수행평가 때문에 정말 죽어나가요. 걔들은 오지선단의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하지만요. 내 생각을 표출하는 데는 굉장히 미약해요. 근데 어머님들 지금 교육 어떻게 시키고 계시냐면요. 저 때는 기탄을 했고요. 지금 또 오지선다형 문제 아니면 사고력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사고력 문제를 푸는 데 자꾸 집중을 하세요.
근데 그런 식의 교육으로요, 우리 아이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기가 막힌 보고서를 쓰고 기가 막힌 발표를 할 가능성 없어요. 활동을 늘리셔야 돼요. 그럼 활동을 늘리는 교육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에게요, 수렴을 시키지 말고 발산을 시키셔야 돼요. 자, 저는 사고력 문제집들 안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고력 문제라고 하면서요, 결과적으로 계속 수렴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 오지선다형 문제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학교 시험은요, 학생들한테 계속 수렴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 문제 답이 뭐니? 어떻게 해야 되니?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뭐니? 너 어떻게 접근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계속 수렴적으로 던지죠. 근데 앞으로 수렴적인 거 안 돼요. 발산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아까 수행평가가요, 수렴이던가요? 발산이던가요? 선온술령 시험은요,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다 발산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계속 내내 수렴식으로 교육을 시키다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발산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발산식으로 발표를 해야 될 때, 발산식에 탐구 보고서를 적어서 내야 될 때 학생들이 거의 손도 못 대는 거죠. 지금부터요, 학생의 학문 습득을요, 수렴이 아닌 발산형으로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게 사실 동화책이에요.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과연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발산을 시킬 수가 있을까? 초등학교 1학년 한데 논문을 읽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소보고서 적으라고 할 수 없어요. 소논문 택도 없죠. 어떻게 발산을 할까라고 해봤더니 스토리라는 게 있으면 우리 아이가 발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채택한 게 이 동화책이에요. 동화를 썼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학생들이요, 흥미롭게 수학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동화책 자체가 흥미로우니까 흥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동화책으로 수학을 공부를 했을 때요, 수학의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의 공식을 동화 속에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이해하는 방식을 훨씬 더 잘 가져갈 수가 있고요. 기타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이미 많은 수학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어머님들, 저희가 수학 동화를 꼽을 때요, 굉장히 신중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동화들이 저희가 다 쓰고 있는 수학 동화예요. 근데 이 수학 동화들 중에서요, 저희가 하나 허투루 고른 게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저희가 이 중에서 너무 좋은 책인데 국내에서 유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수천만 원 주고 해외에서 판권을 사온 책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동화 그 자체로서 즐길 수 있는데 수학을 겸사겸사 공부하고 그 수학을 겸사겸사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책들만 뽑아왔고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동화책을 읽고요, 워크북을 풀고 그 워크북을 풀면서 내가 동화에 있었던 수학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나의 수학 지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수학 공식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면요, 아까 학생들한테 발산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학생들 개별로 탐구 노트를 쓸 수 있도록 해요. 자, 학생들한테요, 어머님 지금 수학 공식 하나 툭 던져주고요, 야, 수학 공식 하나 줬으니까 너 이거 스토리로 풀어서 글을 써봐라고 시키면요, 쓸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쓸 거예요. 왜냐? 내가 수학을 배우기를 암기로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수학을 배울 때 수렴으로 배웠는데 갑자기 나한테 발산을 시킨다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발산을 하려면요, 내가 배우는 과정부터 발산형으로 배웠어야 돼요. 그러면 동화를 통해서 내가 수학을 배우는 과정은 굉장히 스토리 중심으로 배웠고 발산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 수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쉽게 발산해낼 수가 있고 스토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 동화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내용을요, 자기 일상생활에 빗대거나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덧입혀서 이렇게 탐구 노트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면서 학생이 수학을 스토리로 배우고 공식화를 시켰다가 그걸 다시 자신만의 이야기에 풀어내는 과정까지 저희 커리큘럼에 모두 담고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은요, 원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서 제가 개론만 어머님들께 간단히 담았어요. 오히려 제가 오늘 설명회를 마치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까지 어머님들 오지선다형 공부시키느라 편하셨을 거예요. 정말 쉬웠어요. 오지선다형 문제 가르치는 건요,
교사들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교대를 나왔고 저도 입시 컨설팅을 했지만요. 오지선다형 문제는 정말 그냥 문제를 많이 풀고 재능이 좀 있으면 되는 영역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뿔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수학 공식을 가지고 내 진로 아니면 내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심화가 돼서 나중에는 수능에 나올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서논술형으로 풀어서 써낼 수 있을 정도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 시작을 하는 게 초등시기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머님들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교육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전 과목을 세팅하셔야 돼요. 자, 가끔씩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나면요. 저한테 어떤 걸 물으시냐면요. 국어 논술학원 다니면 되겠네요. 국어 논술학원 어디 보내면 되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실제 국어 논술 많이 보내시고요. 근데 어머님, 국어 논술학원을 다닌다고요. 수학 논술을 잘하게 될까요? 전혀요. 그렇지 않아요. 수학 공식을 써내는 수학 논술은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면요, 앞으로는 어머님들은요, 전 과목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서술형, 논술형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보고 전 과목을 다 세팅하셔야 돼요. 국영수사과를. 근데 수학은 제가 봤을 때 매스본 플러스 맛인데요. 이미 대치동에서 이걸 가지고 입계를 많이 냈고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이요. 과고 자사고예요. 근데 매스몬 플러스님이 과고 자사고에서 엄청나게 좋은 입시 결과를 많이 냈고 실제로 매스몬 플러스에 다녔던 1기수 친구들이요. 아니 매스몬 플러스가 아니라 대치 매스몬 본에 다녔던 1기수 친구들이요. 지난해 대학을 갔어요. 9명이 서울대학교에 갔거든요. 1명이 옥스퍼드에 갔고 그런 과정을 제가 추적하면서요. 1학년 때부터 이러한 사고력 프로그램을 하고 발산해내는 게 과거에서 성적을 굉장히 잘 맞는 모습을 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다가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게 일반고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 원장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자녀분들 교육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걸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